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 주식 종목 분석을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아트홀입니다. 굉장히 많은 객석이 있는데 마치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언택트 세미나는 보통 이제 저희는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관객들이 앉아 계셔야 되는 곳에 제가 이제 관객들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떨리기도 하고 너무 또 안 앉아 계시니까 스태프분들이라도 제가 쳐다보면서 조금 호응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내용을 미국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고요. 미국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업무를 증권사에서 지금 13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2008년도에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으로, 그때 이제 제가 신입이었죠. 이렇게 되면 또 제 나이가 나오게 되나요? 그때 딱 2008년도에 제가 증권사에 입사를 해서 발령을 받은 팀이 이제 야간에 미국 주식 주문을 내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형사들이 미국 주식을 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전산도 제대로 안 닦여 있어서 그 연필로 제가 이제 주문지를 직접 받아가면서 이렇게 주문을 내고 미국이랑 이제 미국 시간에 밤낮이 바뀌어가면서 제가 그때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항상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때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금융위기가 와서 미국 주식 투자금이 갑자기 막 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뒤로 한 10년간 미국 주식이 거의 빛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배들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였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나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선배들이 이제 돈을 벌러 많이 나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남아서 미국 주식 분석을 좀 하면서 13년을 이제 버텼는데 작년부터 정말 이런 그 서학개미 운동이라는 명칭까지 붙을 정도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뭔가 하나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증시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선도 앞에 있고 그동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런 것도 좀 과거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종목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종목이 나오나 아니면 이 종목 괜찮겠네라고 생각해 보셔도 되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종목을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후죠.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주식들이 가장 많이 달렸을까요? 바로 대형 기술주입니다. 미국의 팡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팡이라고 안 하죠. 처음에는 FANG였는데 지금은 FAANM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달려왔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플랫폼이라는 이제 그 기반에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기반 하에 B2C로 갔죠. 이 대형 기술주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빨대를 꽂고 실시간으로 정말 이 B2C라는 채널을 통해서 중간에 이제 B2B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빨대를 꽂고 24시간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이 돈으로 투자도 하고 그리고 회사도 사고 이런 걸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그런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사주 매입이 뭐냐면 기업이 자기 주식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팔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 다 없앱니다. 소각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생겨난 게 바로 이 플랫폼 기반의 B2C가 아니었으면은 지금처럼 현금이 넘쳐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순위 얘기하는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이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분모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가고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기업 중에 자사주 매입을 안 하는 기업은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굉장히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아마존은 여전히 강한 성장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럼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강하게 달려왔고 저희 역시 대형 기술주 투자를 많이 했어요. 아마 이런 애플 주식 한번 최근에는 안 사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애플이 이제 그 주식도 수량을 조금 늘리면서 가격을 내리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저희가 익숙해져 있고 이미 이 투자가 익숙해져 있고 이 대형 기술주들의 수익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갔어요. 제가 2014년 당시에 이제 세미나를 하면 그때는 이제 이런 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저에게 항상 했던 말씀이 그래요. 뭐 대형 기술주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고 했는데도 그 뒤로도 벌써 6년 가까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게 바로 B2C의 힘인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기반을 장악을 해놓고 거기서 B2C로 빨아들이는 그 힘이 바로 이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를 갖게 했는데 대형 기술주들이 그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난 이제 그 5년, 10년 제가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넷플릭스가 저게 퍼센트예요. 보시면은 2300%입니까? 23배. 그리고 아마존이 10년간 2000%가 넘어가죠. 그리고 애플도 1300% 정도, 111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975. 그리고 구글이 433.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대형 기술주들이 강한 정말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어요. 이 대형 기술주들의 연간 매출액이 S&P 500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14%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을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형 기술주들의 힘은 이미 잘 봐왔고 앞으로도 잘 갈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형 기술주는 지금 규제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특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압승을 하게 된다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대형 기술주들은 지금 규제를 피할 방법이 약간 조금씩 그 확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운용 차원에서 이 대형 기술주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성장주를 찾아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바이든과 민주당이 대형 기술주를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 이슈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두 번째는 인수합병.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이 대형 기술주들을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압박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갈까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본금 대비 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승하는 기업은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 자본금 대비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은 굉장히 저희는 좋은 기업이고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자본 이익률 이걸 올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업은 하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성장, 정말 물건 많이 팔아서 매출액이 많이 나와서 그걸 기반으로 회사가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마존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지구상의 어떤 기업들도 영원한 성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5% 성장했으면 올해는 10% 성장했겠죠. 그 다음에 15%,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만나면 200%, 300% 성장하지만 매년 300%를 넘는 초과 성장을 보일 수는 없어요. 성장률이 꾸준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뭐 300%에서 멈춰서 매년 300% 가든지, 300%는 너무 센가요? 그럼 뭐 매년 30%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든지, 결국은 이 성장률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야 결국은 이 자기 자본 이익률도 올라가게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기술주들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성장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매출액은 물론 늘어나죠.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요. 하지만 작년에 5%, 작년 대비 5% 올랐으면 올해는 7% 올라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4% 오르는 거예요.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칼같이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올려서 주가를 올려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을 지속적으로 지난 10년간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규제를 하겠다.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면 주당 순이익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당 순이익은 EPS가 빠지게 되고 EPS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자기자본이익률이 떨어지고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을 규제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수합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기업이 성장하는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매출 상정이었죠.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성장을 통해서 그 매출액을 늘리는 거. 근데 인수합병을 막게 되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기업들 아니면 큰 기업들 이런 기업에 대한 인수가 규제가 생긴다면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성장이 꺾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금 민주당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 대형 기술주들의 규제는 꾸준히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좀 활로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제가 오늘 들고 왔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성장주는 카테고리가 딱 3개예요. 첫 번째는 5G. 자, 민주당이 되던 아니면은 공화당이 되던 5G라는 이 산업은 실질적인 수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AR, VR,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이 데이터가 폭주한다고 해요. 그럼 옛날처럼 4G 방식에서는 그 통신 타워가 있잖아요. 그 타워에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쏴버리면 지연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에 스몰셀이라는 새로운 이제 이 모뎀들을 그 조그만한 스몰셀 기지국들을 준비를 하고 전체 큰 타워로 가기 전에 중간에서 이제 딥러닝하고 AI를 구비한 이 스몰셀들이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쳐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G 자체는 이런 이제 동영상 서비스까지 이런 니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B2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의한 자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건 아니면 뭐 공화당이 또 되건 간에 이 산업은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5G를 제가 들고 왔고요. 그 두 번째는 2등 기업이에요. 지금 전체 S&P 500 내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대형 기술주 전부 다 1등 기업들입니다. S&P 500 시가총액 거의 1, 2, 3, 4, 5위를 다 이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하지만 성장은 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바로 아래에 있는 2등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월마트나 타깃 옛날에는 아마존이 온라인 그 판매 이커머스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요즘은 웬만한 기업들이 아마존을 조금씩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던 기업들이 아마존을 많이 쫓아했고 그 수준이 굉장히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아마존만 오를 줄 알았지만 아마존보다 더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미국의 기업들이.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준비한 건 2등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요. 즉 규제 피해서 큰 기업 고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외치고 있는 게 탄소 배출 제로죠.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여서 그걸 이제 제로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빅픽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빅픽처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배터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대선의 이후에 민주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저희가 꼭 한번 봐야 될 만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이 산업 자체가 꾸준히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5G 관련주들은 에릭슨, IBM,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이 세 가지를 골라왔고요. 에릭슨하고 IBM은 잘 아시죠? 하지만 이 두 기업이 특히 IBM은 사업 구조를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등 기업은 타겟 코퍼레이션과 월마트.
아니 뭐 월마트 너무 잘하는 기업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하실 수 있겠지만 월마트를 왜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에는 기업들이 워낙 작아서 저희가 ETF 2개를 골라왔어요. ICLN,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ETF는 기업들을 조금씩 쪼개서 펀드처럼 이렇게 담아놓은 직접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 ETF인 LIT 이렇게 총 7개 종목을 현재 제가 가져왔어요. 자, 저도 애널리스트인데 숫자를 안 보고 말로만 때울 수는 없겠죠. 숫자를 조금 보시면 이 기업들의 이제 그 향후 성장성을 고려한 숫자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PER이 높다. 뭐 보통 이제 뭐 이거 PER 몇 배야? 뭐 요즘 850배 이런 기업들 되게 많죠. 테슬라 PER 엄청 높잖아요. PER만 보면 본전 뽑는데 그럼 뭐 850년이 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PER만 놓고 보기에는 지금의 종목들은 약간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PEG 배수라는 걸 지금 들고 왔고요. 보면은 이 표에서 세 번째 이제 제가 이렇게 색깔표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PEG 배수. 이 PEG 배수가 뭐냐면 향후 저는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씁니다. 각 기업의 향후 3년간의 EPS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이제 아래 놓고 위에는 12개월 선행 PER, 12개월 후에 이제 PER이 어떨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모 분자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눈 게 지금 그러니까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게 PEG 배수예요. 근데 PEG 배수는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이익 성장률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익 성장률은 항상 향후 3년치를 씁니다. 보시면은 에릭슨이 1.4배, 그리고 IBM이 0.8배,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0.9배, 타겟 커퍼레이션 2.5배, 월마트만 좀 높아요. 4.6배. 그리고 S&P 500 평균이 3.4배입니다. 일단 시장보다 이 숫자가 낮다는 건 이익 성장 대비 주가는 시장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월마트만 유일하게 조금 높은데 월마트는 방어적인 성향이 강해서 방어주들이 조금 이런 밸류에이션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은 이 숫자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만 보더라도 일단은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저평가 구간에 있구나. 약간 이런 가정을 가지고 분석을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5G였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5G가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정말 몇 년 전부터 5G 이거 간다 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지금까지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만약에 들고 계셨으면 아마 올해쯤에는 수익이 꽤 많이 나셨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5G 시장은 여전히 이 그래프만 잠깐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작년 말까지 이제 5G 시장이 꿈틀대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시장의 인프라 확장이 조금 주춤해졌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저희는 당연히 5G 산업이 달릴 만한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인프라주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스웨덴 기업입니다. 왜 미국 주식 투자지만 스웨덴 기업을 골라왔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은 뭐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 글로벌리하게 보면 사실 그런 벽은 필요가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 누구냐 그게 단지 미국에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미국 주식을 말씀드리지만 에릭슨은 ADR로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로 가지고 왔고요. 에릭슨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해서 화웨이하고 거의 격차가 많이 안 납니다. 화웨이 뒤를 바싹 쫓고 있어요. 자, 에릭슨이 1996년도에 만들었던 핸드폰이에요. 에릭슨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그 기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넘겼죠, 소니에게. 핸드폰이 워낙 이제 많은 강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부가 악화가 되면서 이 사업부 자체를 아예 소니에 넘겨버렸고요. 96년 당시에는 굉장히 핸드폰이 컸었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선글라스 케이스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이제 두께가 그 정도 되는 큰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끌었던 게 에릭슨이었습니다. 자, 에릭슨의 체크 포인트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5G 수요가 이제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지금 커져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북미 쪽에서의 수요는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가 펀더멘털을 잘 받쳐주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수요도 의외로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국과 북미에서의 5G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실적도 이번에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화웨이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영국에서 화웨이 장비 다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장관은 지금 유럽의 25개 국가가 클린 네트워크를 외치면서 화웨이를 빼고 있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지금 2027년인가요? 25년인가 7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모든 통신 회사들한테 화웨이 장비 빼세요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고, 최근에는 그리스에서도 그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웨이 1등 기업인 화웨이가 빠지게 되면 바로 격차를 좁히고 있던 에릭슨 아니면 노키아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되겠죠. 자, 에릭슨의 그 주가 수익률을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낮은 게 에릭슨이에요. 낮은 게 에릭슨이고 위에 높은 게 S&P 5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에릭슨 주가 상승률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제 작년부터 에릭슨을 추천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수익률이 지금 40% 가까이 넘게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최근에 올랐다 그래도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이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 조금 겁난다 싶어도 여전히 저희는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본금 대비 이익이 자본금 대비 주가 상승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게 즉 저희가 얘기하는 ROE가 PBR보다 높아야 돼요. 성장하는 속도가.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검정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ROE,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PBR.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 이익 성장률이 주가보다 높으면 이 ROE 차트가 더 높게 올라가겠죠. 근데 에릭슨은 현재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현재 상태만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주가는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지만 ROE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그거는 굉장히 저희가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G 수요가 붙어서 이거는 외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에릭슨의 주주 환원율이 낮은 편입니다. 거의 없죠. ROE가 올라갔던 그 시기를 제가 이렇게 색깔표를 해놨는데 주주 환원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주가 서포트 없이 5G의 수요를 만나서 매출액 성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릭슨의 잉여현금 흐름을 저희는 왜 봐야 되냐면, 이거는 잉여현금 흐름은 쉽게 얘기하면 남는 돈입니다. 뭐 다 비용 다 빼고 순이익에서 진짜 남는 돈. 그래서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환원도 하고 뭔가 이제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잉여현금률이 높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건 향후에 주가가 조금 휘청거릴 때 얼마든지 이 돈을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높여서 주가를 다시 서포트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보험을 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잉여현금 흐름을 잘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이익 증가는 어떻게 나올까? 이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모아놓은 컨센서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2019년 이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을 꼭 한번 이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IBM이에요.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컴퓨터 팔던 그런 기업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컴퓨터 사업부 옛날에 정리를 했죠. 지금은 클라우드 쪽에서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IBM이 예전에 1900년도 초에 이 노동자들의 시간 얼마나 일했는지 펀칭머신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 당시에 이제 1800년도가 넘어가면서 시계가 나오면서 한번 깜짝 놀랐대요. 시계가 나오니까 내가 일한 시간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펀칭머신까지 나오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출근한 시간, 퇴근한 시간 이게 찍혀버리니까 노동자들을 거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IBM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거의 변신의 기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동안 D램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메인프레임 컴퓨터 360도 최초로 출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쫓아서 사업부를 많이 바꿔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건 IBM은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레드햇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을 인수를 해서 거기서 많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는 저희는 다시 강하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가 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주식이에요. ROE 낮죠? ROE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은 2020년 이후로는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자기자본 이익률은 저는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하는데 감소하고 있는 기업은 왜 가져왔냐. 하지만 저희는 이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5G 솔루션이라는,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는 부분에서 향후의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왔고요. 연간 주당 순이익 예상치도 2020년 이후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G 관련해서 세 번째 종목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예요. 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통신 장비를 에릭슨이 만들면 그거를 뒤에서 테스트합니다. 이 통신 장비가 잘 굴러가는지, 계측기가 잘 돌아가고 이 스펙트럼을 잘 잡아서, 주파수 잘 잡아서 이거를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사용자가 원하면 그걸 리포트 형식으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뿌려주고, 이런 이제 계측 장비를 만들고 그거를 솔루션 모델까지 제시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통신 장비 테스트 측정 시장 점유율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가 62%에 달하고 있어요.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에서 분사한 기업이고, IT 쪽, 인프라 쪽은 이제 이 그 통신 장비 계측 쪽은 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제 장비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요. 자, 체크 포인트는 5G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44% 성장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기로는. 그리고 테스트 장비 시장도 덩달아서 같이 8.8%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낮은 주주 환원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업그레이드 기술을 출시를 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 시장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높아요. 이번에는 아래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S&P 500이고 위에 보이는 게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의 주가입니다. 주가 수익률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PBR이 조금 더 위에 있죠. 파란색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대비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강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 추세로 봤을 때는 5 시장을 만나면 조금 더 이익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주 환원율이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PBR 대비 ROE가 낮다 보니까 그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 주주 환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신호죠. 회사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리고 그 밑받침이 되는, 얼마나 남는 돈이 많냐, 이거를 봐도 지난 이제 2018년 이전과 2018년 이후를 보면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돈도 지금 꽤 많아서 주주 환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리고 연간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보더라도 2019년부터는 쭉 올라와 있죠. 이게 바로 5G의 수요를 만나서입니다. 5G의 통신 장비 테스트 수요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당 순이익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성장주를 찾아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페이지에 파트 1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보셨던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일회성짜리 그 세미나에서 왜 파트 1이냐라고 하셨는데, 이 새로운 성장주는 지금 저희가 여전히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 2, 3 이것도 이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타겟 커퍼레이션과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마존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아마존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대응을 잘 안 했어요. 아마존이 뭐 얼마나 잘 하겠냐,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다 고객으로 잡고 매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다 잡아먹고 굉장히 높은 속도로 매출액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고마진 비즈니스인 클라우드까지 손대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서는 1위죠. 아마존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마존이 강한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뭐 백화점 기업이라든지 메이시스부터 해서 다른 이제 전통적인 그런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이 약간 위태위태한 건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이걸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어요. 뭔가 온라인 쪽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 쫓아가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진 않았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유동성 위기가 올라갑니다.
이 전통 리테일러들이 아마존의 이커머스를 못 잡으면서 했던 게 주주환원이었어요. 빚을 내서 주주환원을 했습니다. 부채를 땡겨서 그 많은 돈을 땡겨서 주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주가 빠지는 걸 막아보려고. 근데 그 많은 부채를 발행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터지니까 돈 구할 수 있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뭐 제이시페니부터 니먼 마커스, 유명한 백화점 기업들이나 이런 리테일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다 정말 이제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기업 2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타겟 커퍼레이션과 월마트를 꼽습니다. 굉장히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많이 쫓아왔고 그 이상의 이제 서비스 내놓은 게 바로 월마트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은 8%, 7% 정도예요. 근데 타겟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갔던 오프라인 체인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경으로 변신하면서 IT 직원도 구조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쪽은 뷰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에 집중을 하면서 다양한 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매장 매대도 조금 낮추면서 이제 고객과 컨택트 좀 가능하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사업을 다 잡으면서 오프라인은 뷰티 쪽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그 2018년부터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존보다 주가 상승률이 그 연도에는 높았습니다. 부문별 매출의 현황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12개월 선행 ROE, 이 자기 자본 이익률도 눈에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자기 자본 이익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주주환원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지금 외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걸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는 기업이죠. 마트 기업이에요. 마트 기업. 마트 기업인데 월마트도 아마존을 굉장히 급격하게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를 월마트 플러스라는 그런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아마존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아마존이 하고 있는 뭐 원데이 배송이라든지 아니면은 픽업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월마트가 똑같이 구비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오프라인 체인을 활용해서 온라인 시장까지 아마존을 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마트의 성장은 전통적인 방어주 역할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성장주로서의 코로나19 때는 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이 49%에 해당되고 있어요. 글로벌 기준입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코로나19 때문에 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존이 하고 있는 걸 따라합니다. 월마트 플러스라는 멤버십이 나왔고, 세 번째는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인디아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뚫고 있습니다. 월마트 플러스 멤버십은 이제 연회비가 뭐 $98, 월 $12.95 정도인데, $35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송, 거의 이제 아마존에 대응을 해서 그런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았고요. 월마트의 주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아래 주황색이 시장이에요. S&P 500 대비 주가 수익률이 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주로서의 필수 소비재 역할을 했던 월마트가 시장보다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월마트의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는 감소했지만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올라왔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살짝 이렇게 꺾였다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020년부터는 꾸준히 이익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는 5G였고 두 번째는 2등 기업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2등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경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클린 에너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ICLN이에요. 클린 에너지는 두 가지 종목인데 그 중에 첫 번째 ETF는 ICLN이라는 ETF인데 국가 편입 비중을 보면 미국은 한 32% 정도, 그리고 중국이 한 8.2% 정도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전부 다 이제 그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열
그 발전소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특징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가총액을 하나씩 종목을 집으면 굉장히 종목 리스크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ETF를 통해서 전체 종목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조금 권고드리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리튬 관련 ETF예요. 이제 전기차,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할 그런 전기 에너지 시대가 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수혜를 입게 된다면 이런 이제 리튬 관련 ETF인 LIT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LG화학이나 아니면 BYD,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이런 종목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넓게 봤을 때 결국은 화석연료를 이 전기 에너지가 대체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긴 안목에서 좀 보실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들고 온 종목은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리서치 센터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운용 개시일이 2018년 5월 31일부터 운용을 하고 있어요. 왜 2018년이냐면 그때 제가 KB에 왔습니다. 리서치 센터에. 그때부터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초 이후에는 누적 수익률이 저희 포트폴리오가 17%, 시장은 8.9%대 수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누적 수익률은 저희 포트폴리오는 50%, 시장은 26%, 시장 대비해서는 24%포인트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운용을 개시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54%고 시장은 34%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이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는 지금 저희가 20%포인트 이상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뭐 마스터카드, 인투이티브 서지컬, 수술용 의료 로봇이죠. 레이시온, 그 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폐기물 처리 기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ETF인 ICLN, 애플, IBM, 에릭슨, 구글, AT&T, 액티비전 블리자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두 개 기업은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타깃, 코카콜라, 나이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별 종목 안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알만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으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T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